961페이지 이 인용문에서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이 인용문에서 어떤 심각한 종교 사상이 입문한 적이 없는 곳에서 종교에 입문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살았지만 정직성과 가치의 품성 면에서 결코 그들 사이에서 아주 다르지 않는 사람들은 극동아시아 사람들을 뜻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셰프츠베리는 공맹의 이교 철학을 수용한 사실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 노예의 언어를 써서 복화술로 말하고 있다. 맹자의 12지심은 그가 별도로 언명하지 않았을지라도 원래 12감각, 선악 판단력과 12감정의 두 측면을 둘 다 내포한다. 12감각에 뒤따르는 12감정은 앞서 시사했듯이 칭찬, 책망 감정으로 가와 불가를 평가하는 가불감정, 가령 재스러움, 가불감정이라 가불가감정, 가불가감정, 가령 재스러움, 자책감, 이른바 양심의 가책, 미안함, 재스러움, 자창감, 결백감 등을 가리킨다. 자창감은 이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창감은 12지심의 심이 영어의 센스처럼 감각, 변별 감각을 뜻함과 동시에 심정, 즉 감정도 뜻하기 때문이다. 그 심이 변별 감각이기도 한 것을 알게 되는 근거는 맹자가 12지심을 도덕적 판단력으로서의 지혜의 단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지혜에 실은 이 둘, 어버이를 섬기는 것과 형을 따르는 것을 알고 이것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언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자는 여기서 12지심의 두 측면인 저 지식은 이 지혜의 지혜나 지식은 도덕적 지식을 말하지 사물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 지나 지식을 맹자가 모든 지식을 포괄하는 식으로 넓게 쓸 경우도 있어요. 광의로. 여기서는 늘 협의의 도덕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12감각과 12감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12지심에서 12감각의 측면만을 지혜, 도덕적 지혜 단초로 삼았다. 셰프츠베리의 12감각 또는 도덕감각도 맹자의 12지심처럼 본래의 12감각과 12감정을 둘 다 내포하고 있다. 앞서 시사했듯이 영어 센스는 감각, 감성적 지각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감정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미감의 센스는 미적 감각을 뜻하지만 정의감의 센스는 정의로운 감정을 뜻한다. 셰프츠베리도 맹자처럼 도덕 감각의 두 측면 12감각과 12감정을 구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덕 감정을 판단하는 12감각을 일반적 도덕 감정과는 구분했다. 위 인용문에서 사랑, 용기, 감사, 동정심과 같은 선한 감정들과 도덕 감정들의 가부를 판단하는 12감각을 분리시키는 사고 실험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적 도덕 감정과 12감각을 명확하게 구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애당초 셰프츠베리는 도덕 감정에 대한 불가 평가, 변별 판단 평가를 내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불가 감정, 12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12감각과 선악의 변별 지식을 인간적 덕성의 조건으로 보고 논의를 시작했다. 단순한 생의 다양한 부분들에서 피조물들의 여러 동작, 성향, 감정, 성질, 일관된 자세와 행실이 종이나 공중을 향한 선악을 쉽사리 변별하는 정신에게 여러 시각과 관점에서 현시되기에 마음의 새로운 시험 또는 활동이 일어난다. 마음은 올바르고 건전할 때라면 정의롭고 바른 것을 좋아하고 반대되는 것을 싫어하고 타락했을 때는 악한 것을 좋아하고 가치 있고 선한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든 공익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도덕적 선악, 시비, 찬미할 만한 것과 비난할 만한 것 등의 사색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 경우에만 우리는 이 피조물을 훌륭하거나 덕스럽다고 부른다. 왜냐하면 통속적으로 우리가 못된 말을 악덕하다고 부를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좋은 말이 천성이 아주 착할지라도 이 말을 두고 결코 훌륭하거나 덕스럽다고 말하지 않고 더구나 단순한 짐승, 천치 또는 바꿔치기 아이가 천성이 아주 착할지라도 이들을 두고 훌륭하거나 덕스럽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까 말한 말과 소도 덕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가격을 높이 쳐서 산다고 그랬죠. 근데 말은 몰라. 말이 12감각이 없으니까 지가 착한지 약한지를 몰라서 그
말과 소를 덕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도덕군자라고 하질 않아요. 그걸 아는 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바꿔치기 아이는 뭐냐면 서양에서 있는 건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요람에 있는 아기를 딴 놈 아기가 영혼이 교체돼 버리는 그런, 그래서 이놈이 갑자기 선어록에 태어났는데 악하게 물어대면 영혼이 바꿔치기 된 걸로 생각하는 그런 민담도 있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버르장머리도 있어서 이 나온 말이야. 우리는 모르는 말이라고. 자, 그리하여 한 피조물이 후하고 친절하고 항구여일하고 온정적이더라도 그가 그 자신이 하는 것을 반성할 수 없거나 타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훌륭하거나 정직한 것을 알아차리고 훌륭함과 정직함의 이 인지나 지각을 자신의 감정의 대상으로 만들 수 없다면 그는 덕스러움의 성품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직 이런 식으로만 그는 시비감각, 즉 정의롭고 공평하고 선한 감정이나 반대의 감정을 통해 행위 사실에 대한 감정이나 판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셰프츠베리는 시비감각을 정의롭고 공평하고 선한 감정이나 반대의 감정을 통해 행위 사실에 대한 감정이나 판단으로 이해하면서 이 시비감각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없거나 타인의 행동을 훌륭하거나 정직함을 알아차리고 이 훌륭함과 정직함의 이 찰지나 지각을 자신의 감정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덕성, 덕스러움 성품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단순한 선과 덕을 구별하고 있다. 덕스러움이나 덕성에는 반성적 또는 공감적 시비감각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초운노나 우리 감남물려들도 다 착할 수 있어요. 선할 수 있어. 근데 덕자일 수는 없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선과 또 다른 사람의 악을 인지하는 지적인 능력이 없어버리면, 인이 예지할 때 지가 없으면 덕자일 수 없는 것이다. 착하게 살 수는 있어도. 마찬가지로 강아지가 착할 수 있지만 덕자일 수는 없는 거죠. 지가 착한지 모르니까. 자, 단순히 선한 존재자, 착한 징승, 갓난아이, 천치와 선하면서도 이 선함을 아는 시비감각을 갖춘 인간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셰프츠베리는 단순한 선으로 평가되는, 그리고 감각을 가진 모든 피조물의 도달 범위와 역량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부터 덕성이나 공덕으로 불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허용된다고 말한다. 스콜라 철학으로부터 인식론적 인간 파시즘을 이어받은 셰프츠베리는 인간만이 아니라 영장류, 그리고 심지어 개도 시비감각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 이 점은 그냥 넘어가자. 자, 동물들도 아까 내가 강아지 예를 들었듯이 지가 잘못했으면 저쪽 가서 숨어갖고 안 나오고 시비감각이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척하면 막 가서 말리고 그거 잘못한다고 판단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어? 자기가 당할 때만 말리는 게 아니라 남이 당하는데도 말리는 거니까 시비감각이 미세하게 아주 미약하게 있지만 그냥 없는 거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셰프츠베리는 인간 파시즘이란 뭐냐면 인간만 중시하고 동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아는 휴머니즘이 인간 파시즘이 대표적인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유교적인 나라 중국에서 인간만을 그렇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또 인간을 학대하는 것만을 부도덕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건 부도덕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고는 없었다. 당나라 때부터도 끊임없이 죽게 생긴 동물들을 사가지고 방생하는 그런 불교적인 사상도 있었고, 또 공자님처럼 할 수 없이 인간이 동물을 먹어야 죽지 않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뭐 물고기들을 막 싹쓸이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잡는 거 원치 않았고, 불사숙 자고 있는 새를 쏘지 않았다. 날아가는 새를 쏘았을 망정 그 미물이 어떻게 시간을 좀 얻어갖고 자고 있는데 그걸 쏴서 맞히는 군자의 체신에도 맞지도 않고 또 실력도 별로 없는 거지. 그 정지에 있는 그 새를 쏘니까 날아가는 새를 쏠 때 군자답다고 할 수 있고, 또 동물들에 대한 그런 애처로움을, 쉬는 동물들을 잡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동물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인 태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늘 그렇게 살아왔고 동물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 자기 소에다가 모든 짐을 다 싣고 자기는 그냥 터덜터덜 걸어오는 농부들 없어요. 소에 대해도 많이 싫지만 자기도 지게로 짊어지고 오죠. 소가 힘들까봐. 또 우리가 내가 한번 얘기했나? 놀부가 나쁜 놈이라고 오늘 때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옹기전에서 말 타고 똥 싸는 놈 주저앉히고 호박에 말뚝 박고 그래서 그 나쁜 놈 다 드러낼 수 있는 걸 나열을 해도 정점은 놀부의 악덕의 정점은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 미물의 다리를 부러뜨린 거 그걸 얼마나 나쁘게 생각해요. 그냥 놀부는 나쁜 놈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때 제비다리 부러뜨린 놈이죠. 제비다리 고쳐준 흥부는 엄청나게 착한 놈이고 거기서 동물과 관련해서 인간의 선행을 극적으로 판단하는 이 흥부전을 볼 때에도 동물에 대해서 똑같이 도덕성을 우리는 적용했었다. 그건 문명의 문명적 사실이었어요. 어느 나라만의 국가적 사실은 아니었다. 유교국가의 일반적이고 또 불교국가의 일반적인 그런 문명권적 사실이었다. 서양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막 그 육류만 먹어대고 육류만 잡아먹고 그런 놈들이라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다. 처음으로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도덕성과 동물 도덕성을 말한 사람은 서양의 철학자로는 쇼펜하우어예요. 그리고 또 한참 뒤까지도 유일했어요. 그리고 이게 동물 학대 방지법이 나올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리고 엄청 싸워. 그거 만드는 그 입법할 때. 한국에서는 뭐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싸운 적도 없고 기억도 없죠. 동물 학대 방지법을 만들 때 뭐 여야 간에 싸웠나? 다른 걸로는 뒤지게 싸우는데 그건 싸운 적이 없어. 싸우는 놈은 나쁜 놈이 되는 거니까. 자. 단순한 시비 감각은 있을 수 없다. 시비 감각은 언제나 교감적, 공감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비 감각은 늘 교감적, 공감적 시비 감각이다. 셰프츠베리는 이 점도 알고 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눈과 귀를 갖고 비례를 변별하고 소리를 구별하고 감각의 소감 또는 이 소감에 앞서는 생각들을 훑어 살펴 어떤 것도 자기의 비판 검열을 피해가도록 놓아두지 않는 다른 정신들에 대한 관찰자나 청취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셰프츠베리는 맹자가 도덕 감정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외에도 이 도덕 감정들을 판단, 평가하는 시비지심을 말한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다. 맹자는 시비지심에서 확충되어 얻어지는 지혜의 실질적 역할을 도덕 감정과 여기서 확충된 인덕, 의덕, 겸덕을 알고 고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맹자에 의하면 인의 실은 부모를 섬기는 사친이고 의의 실은 형을 따르는 종형이고 지혜의 실은 사친과 종형 이 둘을 알고 이 둘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안다는 거, 지각한다는 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비 감각에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하다. 시비 감각이 동물들이 없다고 생각하죠.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있을 수 있어도 도덕 감정이 동물도 있을 수 있다. 거기까지 인정해. 근데 시비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도덕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도덕적 판단력인 시비 감각, 도덕 감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적 감정을 가진 리더를 따르고 원숭이도 그렇지 않은 놈들 반란해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래요. 일본의 개코, 일본 원숭이가 노는 걸 도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주 고약한 엄마는 일단 그 개코 원숭이가 막 먹을 것을 왕창 갖다 주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제 빠져나와 버리면 그럼 막 달라들어서 막 씹어 먹는데 씹질 못하고 씹을 시간이 없어. 서로 막 많이 먹어야 되니까. 볼태기에다 가득 넣어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싹 흩어져. 그래서 바닥 나버린 거 여기는 흩어지는데 그 애미랑 새끼랑 열심히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하고 나왔지. 애미는 또 빨리 먹어버려. 지 것을 다 먹어버려. 그냥 먹어버리고 어떤 놈이 고약한 애미가 새끼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볼태기 있는 걸 막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다 이 애기 원숭이가 그러니까 대장 원숭이가 듣다가 처음에는 어떠 얻는지 하고 듣다가 이렇게
귀를 쫑긋쫑긋쫑긋 하더니 그냥 비호처럼 날아가갖고 그 애미, 그 새끼를 뺏어먹는 애미를 그냥 박살을 낼 기세로 몰아가더라고. 그냥 빨리 도망가던데 다른 숲속으로 애기를 보호하더라고. 근데 줄이는 그 모자관계거든. 모자관계에 대해서도 그 동물학대 방지하려고 비호처럼 경찰 행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지. 나쁜지 더는지를. 도덕적 시비감각이 있는 거라고. 이 동물도. 물론 인간처럼 내가 높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래도 미약하게 있다, 동물도. 자, 사칭과 종영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것들을 고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도덕 감정과 인의 도덕을 알고 습성한 수신, 체득을 전제한다. 선한 감정을 알고 수신 체득한 것, 즉 몸으로 얻은 것이 덕이다. 선악 변별의 지혜와 선의 수신, 체득은 도덕 감정과 인의 도덕에 대한 시비 감각적 지각과 이를 확충한 지혜 없이 불가능하다. 덕성은 반성적 시비 인지와 습관적 체득의 두 계기가 있는 것이다. 체득한다 이 말은 습관화한다 이 말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습관적 체득은 지금 동어 반복을 내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알아들으라고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강하게 표현하려고. 자, 여러분들 칸트가 그렇게 중시했던 플히트, 의무, 듀티는 이 지금 도덕 감정과 도덕 감각론으로 볼 때 듀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의무는 뭐야? 어? 의무는 뭐 그 이성적 판단으로 나오는 건가? 아니면 또 감정의 뭔가? 뭐가 의무야? 의무는 대부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무가 뭐야? 아이고, 그 감정으로 설명하라고. 의무를 안 하면 처벌해요. 법으로. 강행법규를 많이 만들어놨다고. 의무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면 금방 아까 개코 원숭이 대장이 가서 징벌하듯이 감옥 쳐넣어버려요. 막 20년 10년 때려버린다고. 엄마들이 아기를 학대해갖고 굶겨서 죽게 만들 경우나 죽을 지경까지 만들면 애기 친권 박탈해버리고 국가에서 기르는 걸로 가고, 그러면 감옥에 한 10년 때려버리죠. 그 의무를 안 했다니까. 부모로서의 의무를. 뭐가 감정적으로 의무냐? 그 아주 신성한, 칸트가 말하듯이 그 신성한 이성적인 어떤 도덕 법칙이고 막 그런 건가? 그런 걸 뭐 아나 우리 저 일반적인 백성들이? 그런 뭐 신성한 도덕성을 개떡이나 알아? 알 필요도 없어요. 뭘 의무라고 하냐? 스트롱 모럴 에모션, 강렬한 도덕적 감정을 의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건 보통 인간들의 92%에 해당되는 인간들에게는 강렬한 감정이라 그 자식을 뺏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뺏어가거나 자식을 해치려는 자와 목숨 걸고 싸운다고, 부모가. 근데 그 반대 놈들이 있잖아. 학대하는 놈들. 그건 이 예외적인 놈들이니까 국가가 그로부터 친권을 박탈해버리고 그런 강제권을 행사해서 다른 인간들을 괴롭힌 경우와 똑같이 또는 그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자, 의무는 강한 도덕 감정이다. 근데 도덕 감정에도 약한 거 있죠. 남의 발을 살짝 밟았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고 하지 않았다고 갖다 사형시켜버려? 새끼 조금 싸가지 없는 놈이다. 이 정도 생각하고 지탄하거나 손가락질하고 말지. 또는 뒤에서 엄청 뒷담화 하죠. 저 새끼는 저 함부로 남한테 지가 좀 힘 좀 세다고 함부로 하고 내 발 바꿔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걔를 흉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재판이에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끊임없이 뒷담화 잘하죠, 아줌마들. 근데 남을 헐뜯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뒷담화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막 음해하고 헐뜯는 것이 음해하는 거죠. 하지 않은 일 갖고 남을 막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건 이제 또 다른 이야기고, 조금 도덕적인 약하거나 강렬하지 않은 도덕 감정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체로 도덕적인 선에서 끝내요. 감옥까지 안 보낸다고. 근데 강한
도덕 감정 경우는 의무라고 따로 분리시켜 갖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간다. 의무 위반이야. 애국심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92% 이상의 국민은 가지고 있다고. 안 가지면은 가진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감옥에 간다고. 네? 사이코패스는 처벌 받을까 안 받을까? 정신 이상인데. 미치광이가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정신병동으로 보내죠. 네.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하지? 처벌하지? 왜 처벌하냐? 미치광이는 이성까지 마비되거나 뒤틀려요. 근데 이건 이성은 살아있고 보통 사람보다 이놈들이 지능이 더 높거든요. 감정만 없는 경우니까 뭘 강요하는 거냐면 네가 감정이 없으면 도덕 감정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도 뻔따서 하라 이 말이야. 하는 척이라도 하라 이 말이야. 안 그러면은 감옥에 든다 이거. 어? 그렇게 해서 도태시키려고 하는 거야. 도태. 그냥 죽여버릴 수는 없고 사회에서 격리시켜갖고 섹스를 못 오게 만들면 감옥에 자주 가는 놈은 안 가는 사람보다 섹스를 기회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새끼를 퍼뜨릴 기회를 엄청나게 그 확률을 낮춰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그 처벌 안에 들어있어요. 자, 셰프베리의 12 감각론적 도덕 이론에 대한 이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맹자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더 사색을 진척시켰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도덕 이론이 맹자의 도덕 철학과 얼마나 많이 아말감되어 있는지 또 분명히 알 수 있다. 셰프베리는 공맹의 도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공맹을 단순히 암송만 하던 극동의 유자들보다 이에 더해 더 깊이 독자적 사색을 전개했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 존 로크의 도덕적 성백론을 등지고 성백론은 인간 본성은 백지다. 응? 본성 할 때 성자, 바탕성, 백은 흰 백자. 도덕 감정론과 도덕 감각론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 등 셰프베리의 저자들의 국제적 영역. 여기 덕성 또는 도덕, 공덕의 탐구의 국제적 파장형 등에서부터 저자들까지 빼세요. 이 출판사에서 잘못한 거야 이거. 셰프베리는 스콜라 철학의 계시적, 합리적 도덕론과 성서적 계시도덕과 결합된 홉스, 로크식의 도덕적 성백론과 계약, 유행, 여론에 의한 도덕 제종론을 물리치고 순수하게 도덕 감정과 도덕 감각의 인간 본성에 기초한 도덕 철학을 서구 철학계에서 사상 초유로 수립했다. 이로써 그는 서양의 도덕 철학을 인간화, 세속화함으로써 영국 사회와 유럽 사회를 탈주술화, 세속화, 인간화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놓았다. 이 점에서 공맹 철학은 전적으로 유용한 셰프베리는 영국 계몽주의의 진정한 출발점이었다. 그의 세속적 도덕 철학은 이후 허치슨, 휴움, 아담 스미스로 이어지고 대륙으로 퍼져나가 볼테르, 루소, 디드로, 달랑베르 등 백과전서 학파의 도덕 철학 교과서로 대우받게 된다. 상술했듯이 덕성과 공맹의 영향이 엄청나게 강력하죠. 싹 변해버리니까 셰프베리 이후에 덕성과 공덕에 관한 탐구와 기타 셰프베리의 저작들은 허치슨, 휴움, 스미스 등 18세기 영국의 대표적 모럴리스트들과 19세기 영국의 다윈, 스펜서 등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와 볼테르, 그리고 디드로, 레싱, 멘델스존, 빌란트 등 독일, 프랑스 철학자들과 심지어 칸트처럼 중국을 혐오했던 헤르더로부터도 열광적 예찬을 받았다. 라이프니츠와 볼테르는 공자 철학의 영향을 스스로도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인데 라이프니츠는 합리론자였어요. 볼테르도 처음은 그랬고 이제 전부 경험론자로 바뀌어. 볼테르는 완전히 경험론자 덕성주의자로 바뀌고 덕성주의 반대말은 지성주의를 말하는 거야. 도덕을 지성으로 설명하려는 거. 덕성주의자는 도덕을 덕성 즉 도덕감정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야. 근데 라이프니츠는 합리와 경험을 둘 다 중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살짝 또 뒤틀어서 엉터리 철학을 돌팔이 철학을 만든 게 이제 칸트야. 근데 칸트는 어떻게 시작하냐? 경험을 중시하는 척하면서 몽땅 다
합리성으로, 즉 이성으로 승화시키거나 변질시켜버린다. 근데 라이프니츠는 그러지 않았어요. 두 개 다 끝까지 중시한다고. 야. 특히 독일의 합리주의 그러니까 가령 이런 식이야. 나는 생각한다, 고라는 존재한다도 논리적인 명제로 보지 않았어요. 데카르트를 엄청나게 존중했지만은 그러니까 합리주의자죠. 근데 나는 생각한다, 고라는 존재한다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를 합리적인 관점에서 존재하는지를 의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꿈꾸고 있으면서 내가 존재한다고 착각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은 내가 착각하더라도 또는 이 나를 의심하고 있더라도 의심하고 있는 나는 또는 착각하고 있는 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하거든요. 의심하거나 뭐 착각하거나 다 생각이니까. 근데 그것은 논리적인 논변으로 데카르트는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스스로 사수겠다고 확신하고 스스로 따랐던 라이프니츠는 그것은 내면적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지 않는 것, 느끼는 것과 뭔가 다른 것을 알고 있고 경험상. thinking과 반대는 feeling이죠. feeling과 thinking이 다른 거니까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feeling과 다른 걸 알고 있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므로 thinking하고 있는 동안 자기가 존재한다고 내적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convinced는 감정이죠. 그렇게 believe, 믿는 거니까. 결국 내면적 경험으로 환원시켰어요. 코기토 에르고 숑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를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 확신으로, 내적 확신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논리적인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없는 어린이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또 잠자는 사람, 절도한 사람 다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확신하는 거, 마음속으로 그 경험적 확신을 갖는 것 때문에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존 노크는 이렇게 베이비나 절도한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꿈꾸지 않고 잠자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꿈을 꾸면 꿈속에서라도 착각을 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데카르트가 말했기 때문에 존 노크는 꿈꾸지 않는 잠을 가정해. 꿈꾸지 않고 자는 경우 많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렇게 해서 까요. 휴먼의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에서 Inquiry Concerning the Human Understanding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미 깐다. 결국은 뭐 그 말도 나는 느낀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그 말 자체도 칼막스 같은 사람은 동의하지 않겠죠. 칼막스야 나는 노동한다, 고로나 존재한다 그러겠죠. 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구조주의자들은 그것이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자, 특히 독일의 합리주의적 계몽 철학자 라이프니츠조차도 헬츠베리의 새로운 경험론적 도덕 철학의 동조를 표하면서 합리주의로부터 경험주의 쪽으로 접근하면서 절충적 자세로 변해갔다. 라이프니츠는 1712년에 셰프츠베리 백작의 저작에 대한 평가에서 셰프츠베리의 감성론적, 경험론적 도덕 철학을 칭송한다. 그는 특히 강신에 관한 서한을 극찬한다. 강신에 관한 서한은 1000가지 아름다운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야유가 이 악덕, 강신을 막는 좋은 보호기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백성을 그것으로부터 치유하는 데 전혀 적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야유 속에 포함된 경멸은 그들에 의해 괴롭힘과 박해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나는 한쪽에서 종교 문제의 오류와 부조리를 야유할 때 종교로 애호하는 성향을 가진 백성들을 무한히 자극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고, 또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무신론자로 통하는 참된 길이라고도 언급했다. 나는 조롱의 활용이 훌륭한 시금석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중요한 일들이 조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가 지극히 빈번하게 대중적 눈으로부터 숨겨져 있기에 비웃는 사람들을 진리의 편으로 여길 것이라는 점이 항상 확실한 것은 아니다. 나는 이미 모든 야유가 얄간의 경멸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약간의 경멸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경멸을 받을 만하지 않은 일을 경멸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쾌활한 기분에 살고 우리의 회화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저작 속에서 노염보다 즐거움이 드러난 것이 좋다. 라이프니츠는 야유가 강신을 막는 좋은 보호기제라는 셰프츠베리의 말을 독자를 즐겁게 해주는 유머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셰프츠베리 백작의 저작에 대한 평가에서 셰프츠베리의 공통 감각, 위트와 유머의 자유에 관한 에세이도 호평한다. 공통 감각, 위트와 유머의 자유에 관한 에세이는 우리 시대의 인간들을 공통 감각은 오늘날 공감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얼추 합치돼요. 네? 그때는 공감이란 말이 없었어, 영어로. 공감이란 말이 영어로 생겨난 것은 1980년 이후다. 네? 맹자의 경우에는 공감은 서라는 말,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십자 있는 거, 용서할 때 쓰는 서라고 내가 했었나? 그런 거였고, 영어는 오랜 세월 공감이라는 말이 없었다. 지금은 이제 뭐 생겨났지만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자. 공통감각, 위트와 유머의 자유에 관한 에세이는 우리 시대의 인간들을 스스로 인간화도록 이끄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그리고 사실들을 더 유쾌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저술은 그 논변과 본보기에 의해 이 목적에 경이로울 정도로 적합하다. 거기서 아이러니컬하게 인간들은 서로에 대해 늑대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본성, 성선을 믿는 사람들의 반대에서 얘기되는 것은 말솜씨가 멋지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인간들이 아주 악하지도 아주 선하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들이 아주 악하지도 아주 선하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두 극단은 동일하게 희귀하다고 제대로 말했다. 그 결과 위대한 행동들도 역시 희귀하다. 이로쿠오족과 휴런족 다 이거 인디언들이야. 즉 뉴프랑스와 뉴잉글랜드의 야만적 이웃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홉스의 너무 일반적인 정치 준칙들을 뒤집어 엎었다. 그들은 그들의 놀라운 품행을 통해 전 백성들이 치자 없이 그리고 다툼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들은 그들의 본성적 성선에 의해 충분히 멀리 뒤틀리지도 않고 그들의 사악성에 의해 그들 스스로가 정부를 갖추거나 그들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야만인들의 조야함은 사회와 국가의 기초인 것은 궁핍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진보해서 상호 부조로 행복을 달성하고 싶은 성향이라는 것을 입증해준다. 자, 여기서 인간은 서로에 대해 늑대다라는 말은 서양의 노마 시대부터 내려오는 속담인데 이런 속담을 믿는 놈들이니까 이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공자 세례를 받은 사고 속에서 정리하는 거고 그것도 지금 셰프스베리에 대한 논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원래대로 하면 이런 말을 하는 놈들을 여기서 지금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좀 까고 있는 건데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늑대다. 이건 인간을 모독하는 태제죠. 근데 사실 따지면 늑대에 대해서도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늘 주위에 끝나는 게 뭐예요? 서로 상호 부조해서 행복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원래 본성인데 늑대 노릇을 하겠어요? 인간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러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늑대에 대한 모독이라는 말은 늑대가 사회적 동물이에요. 엄청나게. 그리고 외부 존재들에 대해서 사나울지 몰라도 자기들 안에서는 인의애지가 다 있는 존재라고. 자기 대장을 공격하면 목숨 바쳐서 그 쫄개 늑대가 사활을 걸고 싸우고 또 자기 떼를 공격하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인간들이 군대 가듯이 열심히 싸운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아주 잘 지내요. 늑대가 늑대 새끼 얼마나 사랑하는데 늑대 새끼는 자식을 버리지 않죠. 대체로 학대하지 않고
사람은 버리고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도 늑대보다 못하다고 이제 그런 거니까 늑대도 엄청나게 서로 도덕적으로 산다.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감각이 센지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살아요. 늑대를 못 오가고 있는 거야. 늑대도 못 오가고 인간도 못 오가는 태제가 이 로마 격언이야. 이딴 식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서양놈들이 그렇게 악하다고. 동양에서 그 서양놈들 흉내낸 놈이 있는데 이 나쁜 놈들이 그 일본 놈들이야. 일본 놈들이 그 타라 입구론 펴면서 아시아에서 탈출해서 서양놈 되자고 그러면서 타라 입구론 이후에 계속 제국주의 정책을 써서 한국도 강점하고 중국도 쳐들어가고 동남아도 쳐들어가고 개 난리를 폈죠. 공맹 철학을 그들은 원래 잘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때도 우리 쳐들어오고 그러지. 응? 계속 외구로 침탈하고 잘 하지도 공맹을 잘 읽지도 않고 맨날 사무라이 붓 대신에 칼만 들고 설치던 놈들인데 그들이 공맹을 읽은 건 도쿠가와 막부의 말기 1860년경에 처음으로 서당이 생기면서 또 종이도 조금 생기면서 책들이 인쇄되어 나오면서 그때서 공맹 사사삼경을 봐요. 네? 놈이 사사삼경을 보는 걸 그대로 시대를 묘사한 그런 영화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황혼의 사무라이 한번 영화 보세요. 애들이 놀면서 그 논어 구절을 막 외우면서 놀아. 또랑 뛰면서도 놀고. 황혼의 사무라이 이가은이 황혼의 사무라이 봤어? 근데 지금 받았었어? 지금 들어 넘기려고 그래. 오늘 저녁에 가서 봐. 공짜야. 황혼의 사무라이. 그럼 애들 노는 것을 묘사하는 것에서 이제 서장 가면서 오 가면서 또랑을 뛰면서 그 논어를 웬다고 밑에 한자로 나와 또. 황혼의 사무라이는 마지막 사무라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총 맞아 죽어요. 맨날 칼산만 구수하다가 무사도를 그놈들은 부시도라고 발음하는데. 자, 셰프츠베리는 공통 감각에서 진정한 덕성은 이해관계에 초연하다는 명제도 개진했는데 라이프니츠는 셰프츠베리의 이 도덕 철학을 칭찬하며 이를 즉각 도덕 교육과 연결시킨다. 나는 98조. 자,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도덕이 교육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쟁하다 끝나버렸다고 그랬죠. 도덕 이론이.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 셰프츠베리의 이름은 도덕은 교육 가능하다고 믿는 거야. 공명처럼. 공명을 아니까 도덕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종교 없이도 선하게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 오늘 명확하게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헛소리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몽 시대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 일반, 로마 철학 일반이 쓰레기가 되는 시대예요. 그 빈터에 공명이 이제 들어가는 거서 공명이 그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자 숭배라고 이 책 제목이 17, 18세기에 영국의 공자 숭배와 모랄리스트라고 제목이 된 거예요. 숭배 좀 가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공자 맹자를 막 얘기를 한다고 지금 여기까지 말을 못하고 있죠. 이름을 댔다간 저는 죽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무신론자로 좀 몰리는데 그 당시 말로 빨갱이라는 말이라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나는 98조에서 참된 덕성은 이해관계에 초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본다. 자, 맹자라는 책의 첫 구절이 하필 완리 왜 왕께서는 하필 그 이익을 말하십니까? 인의를 말하셔야지. 이익과 인의는 다르다는 걸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맹자가 강조해서 여기서 덕성은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익을 초월하는 거라고 사상이 똑같죠. 자,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바대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의 덕행, exercise of virtue에서 기쁨, pleasure를 얻고 악덕의 실행에서 혐오감을 얻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교육의 목표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즐거움이라고 말해야 할 곳에서 기쁨이라는 말을 쓰고 괴로움이라고 말해야 한 곳에서 혐오감이라는 말을 쓰는 식으로 엉터리 해석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도덕의 이익 초월성을 알고 인정하고 있다. 자, 앞에서 내가 지난 시간에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기쁨은 욕망, 1번이 충족될 때 나오는 쾌락을, 다른 말로 기쁨이니까 우리말 같은 말로, 욕망 충족 시에 생겨나는 좋은 감정은 무조건 기쁨이에요. 그렇지만은 거기는 공감할 필요가 없죠. 공감이 개재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떤 욕망이 있으면, 내가 진리를 알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그 진리 욕망이 충족되면, 알게 됐으면 엄청 기쁘죠. 소크라테스는,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 원리를 발견하고 기뻐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소를 30마리를 잡아갖고 잔치를 베풀었대요. 얼마나 기쁘면. 구경하는 것 다 좋아하죠. 구경, 관광. 구경 중에 제일 신나는 구경, 기쁜 구경이 진리 구경이에요. 진리 구경. 그러니까 30마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은 그런 기쁨과 다른 이유가 꼭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할 때, 어떤 감정을 같이 나눌 때만 느껴지는 게 즐거움이라고. 사랑도 섹스도 일방적으로 하면은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기쁘기만 하겠지. 지 욕망 충족을 하니까. 서로 공감을 할 때만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고, 놀이도 혼자 놀 때는 기쁨은 있어도 즐거움은 없어요. 근데 둘이 이상 같이 친구들이랑 놀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밥을 혼자 먹으면 배고파서 먹으면 기쁘겠죠. 그렇지만은 즐겁지는 않다. 근데 돈을 지가 좀 쏘더라도 초빙을 해서 친구를 밥을 사주면서 같이 술과 밥을 먹고 그러면 즐겁죠. 내가 쏜 밥을 먹고 배불러 하는 것을 보고 그걸 내가 공감을 한단 말이야. 나도 배부르게 느끼는 거야. 네가 배부르니까 나도 배부르다 하면서 공감된 기쁨은 즐거움으로 바로 거기서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야. 2차 감정이야. 즐거움은 공감이 개재된. 그래서 술을 친구랑 즐겁게 먹었느냐 이런 말은 있어도 친구랑 술을 기쁘게 먹었느냐는 말은 없어요. 응? 그건 공감이 끼어든 게 어느 즐거움이라고. 노노의 첫 구절은 유붕 친구가 있어서 자원 방래하니 불력 낙호와 멀리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노노의 첫 구절이야. 즐거움이라고 낙으로 표현했어요. 낙은 즐거움은 오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쁨은 순간적으로 사라진다고. 충족되면 좀 이따 사라져버려요. 즐거움은 같이 나눈 거라서 그 기억도 오래 남고 그 친구와 벗이 우정이 계속되는 한 계속되는 거고, 또 그걸 이야기로 반복되는 거고, 남이 들어도 그건 미담이라고 또 막 전파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래서 무한 반영이 일어나는 게 즐거움이다. 벗이 또는 여기서 지금 벗이 아니라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은 이제 붕인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야. 직위 또는 서포터스 또는 자기의 사상을 알아주는 사람이 공자님을 찾아오니까 멀리서 올수록 즐거운 일이죠. 자기 사상이 멀리까지 전파했던 걸 뜻하니까 벗과 구분해야 된다. 벗은 같이 옆에 맨날 있어야지. 응? 깨북장구 친구처럼 같이 지내야지. 멀리 가버리면 벗은 더 이상 벗이 아니야. 미국으로 유학 가버리면 그 친구하고도 소원해지잖아요. 맨날 뭐 전화만 해서 만나야 되고 만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아웃 오브 마인드란 말이 있죠. 시야에서 사라지면 친구는 벗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붕은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내 책을 읽은 사람은 내가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겠죠. 공자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자기를 사상을 알고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하고 멀리서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즐겁겠어요. 서로 공감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나의 사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한 자가 찾아온다는 그 즐거움을 말한 거고, 두 번째 규절은 진리욕과 관련된 거예요. 진리욕 관련된 거.
뭐라고 하죠? 두 번째 구절.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화. 경험, 여기서 배운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한단 말이야. 경험하고 또 때맞춰 반복하니 기쁘지 아니한가. 여기서 이제 희나 열은 같은 말이 희열.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것이 없고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서 이제 진리를 얻으면서 여기서는 이제 지신, 새로운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지신이 생략된 거야.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됐다. 아까 피타고라스가 30마리 소를 잡았다는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열자를 쓴 거야. 2400년 동안 공자의 논어를 읽었지만 첫째 구절, 두째 구절의 차이를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2400년 동안 읽은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구분을 못하니까 뜻을 모르는 거지. 끝내. 자, 여기서 학은 배운다가 아니라 경험한다는 말로 하라고 그랬죠. 또 논어 안에 그렇게 또 자공이 해석을 해요. 세상에서 정해진 스승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웠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세상에서 배웠다 그래요. 세상에서 배웠다는 말은 경험했단 말이고 서양에서도 많이 experience 대신에 learning from the world, learning from the history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다는 말을 경험한다는 말로 이제 이해하면 경험하고 또 반복해서 경험하니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기쁘지 아니한가. 이제 완전한 뜻은 그거야. 근데 이 의미 구조를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가령 여러분들이 그냥 딱 장미를 봤어. 장미 한번 딱 보고 장미인지 아나? 알아? 반복해서 봐야 돼요. 다른 것들 옆에 또 놓고 이게 빨간 장미인데 그 흰 장미도 봐야 되고 검은 장미도 봐야 되고 다른 분홍 장미도 봐야 이게 빨간 장미인지 아는 거야. 경험을 여러 번 해야. 다른 또 장미 아닌 거도 또 비교하면서 또 경험을 해야 반복해서 경험해야만 장미, 빨간 장미를 알게 된다고, 인식하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떨어진다? 한 번 떨어진 거 가지고 그거 알 수 있어? 또 보고 한 너댓 번 봐야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인과관계라는 인과적 진리를 알게 돼요. 한 번 봐도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바람 불면 떨어지는 걸 알지만 다음에 바람이 불어도 또 떨어질지 모르잖아.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5번 정도 떨어지면 또 떨어지겠구나 6번째 그렇게 믿게 돼요. 믿음이 생겨. 이 과학적 인과관계라는 건데 그런 자연과학자들이 좋아하는 그 전혀 감정 없는 냉엄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인과관계 밑에도 그 기재에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응? 경험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은 경우를 경험과학적 진리라고 그래요. 수학처럼 경험과학적 진리가 아닌 그냥 논리적으로 풀어서 나오는 것은 경험이 개재될 틈이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학은 지금까지 계속 간만화 차이가 왔으면 다음에도 올 거라고 하는, 그리고 안 온 적이 없는, 근데 미래에 올지는 몰라. 경험 안 해봤으니까. 경험론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진리를 경험과학적 진리라고 그런다. 에비던스,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라 실은 그 밑에 확신이라고는, 믿음이라고는 감정이 깔려 있다. 자연과학자들, 돌파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달라요. 이 자연과학처럼 사회과학을 해버리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돌파리들이 많은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그 점에서 인과율로만 되어 있는 자연과학하고 다르다. 사회과학은 원인과 결과로 사회적 관계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자, 여러 번 경험해야 진리를 알 수 있다. 이 말에 새로운 진리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경험하고 또 반복해서 경험하니 때 맞춰서 반복해. 그것도 한 번 5번 경험하는데 막 5,000년 만에 한 번씩 경험한다. 그럼 뭐 알 수 있나? 사람들 다 죽어버리는데
때 맞춰 또 경험해야 돼. 그래서 시습지라는 말이 그래서 붙은 거야. 에? 이게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잊혀질만 하거나 식을만 할 때 또 경험하고 또 데워지고 그 경험이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온고지신 할 때도 고는 옛고자인데 실은 옛날 이야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경험했던 것, 패스트 익스페리언스를 또 데운다는 뜻이야. 데울 온자니까. 그래서 온고지신, 새로운 걸 안다는 소리나. 온고지신이나 하기스심이나 같은 말이야, 뜻이. 온고지신하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 말이나 똑같다. 옛 것을 좀 전에 경험했던 것을 또 경험을 해가지고 반복해서 때맞춰 경험해갖고 새로운 것을 알게 지신하니, 새로운 것을 알게 되니 기쁘지 아니한가. 자기 진리욕이 충족되니까 기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첫 번째 노노 기준은 즐거움을 말했고 공감이 개재되는 붕우를 말하니까, 두 번째는 공감이 없이도 충족되는 욕망과 관련된 희열을 말한 것이다. 기쁨을 말한 것이다. 이어서 펩시버린 아니, 그래야만 논어의 첫 귀들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뒤에도 쭉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두 번째 인식 그 이야기는 자연과학적인 이야기고, 그 앞에 것은 인간의 공감이 개재돼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 근데 인식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첫 번째 것은 이해하는 문제야. 인식이 아니라. 이해는 공감이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감은 남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 근데 자연과학적 대상과는 소금하고 우리가 뭐 같은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나? 짠지만 알면 되지. 소금이 그 짠지를 모르는데 소금과 뭘 공감해? 사람은. 그러니까 인문사회과학은 원인으로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연과학은 원인과 결과로 코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만은, 물론 사회과학도 가령 인구가 얼마고 뭐 태풍이 불면 얼마나 인구가 손실되고 이런 것들은 인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인과적으로 인식하는 걸 설명한다고 그래. explication. 근데 이해한다. 이 comprehension이라는 것은 다르다. 뭘 알아야 되냐? 이유를 알아야 돼. 인문사회과학은 원인이 아니라 이유를 알아야 된다. 원인은 코스야. 이유는 리슨이야. 왜 당신은 길을 건너다가 뒤로 흠칫 놀랬는가? 그러다가 다시 그 길을 건너서 앞에 책방에다가 돈을 냈는가? 그걸 왜 화이라고 묻는 경우고, 또 레스토랑에서 어떤 웨이터가 일을 하다가 음식을 귀부인의 치마에다가 쏟아가지고 막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넘어져서 너는 왜 넘어졌느냐라고 묻는 거다고 너는 왜 사과를 했느냐 묻는 말이 달라요. 왜 넘어졌냐고 물었을 때 답은 원인을 설명해 줘야 돼. 탁자 다리에 걸렸습니다라고 원인을 설명해야 되고, 왜 사과를 했느냐 그러면 우리 도덕 법칙 에티켓상 사과를 해야 되니까 이유를 말해 주는 거야. 그 다음은 원인과 이유가 다르게 구분하고 정확히 살고 있죠, 사람들이. 아까 길 건너오다가 그놈이 왜 너 흠칫 놀라서 뒤로 뒷걸음을 쳤느냐? 차가 나 들이받으려니까 뒷걸음을 쳤다.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야. 건너가서 왜 그 서점에다가 돈을 냈느냐? 외상값 갚았다. 외상값은 왜 갚는데? 이유를 말해 줘야 돼. 외상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우리 도덕이 있으니까 갚은 것이다. 자, 그러면 역사도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유가 같이 있는 거죠, 늘. 그러니까 원인만으로 설명하면 역사는 실증 사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인문사회학은 30%의 이유가 있다면 원인이 있다면 70%는 이유예요. 이유를 설명해야 돼. 원인을 하나도 몰라도 안 되지만은 역사는 따라서 절대 반복되지 않아요. 이유라는 건 인간의 도덕적인 것이고 인간의 여러 가지 의지가 작용을 다르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행위를. 그러니까 역사는 절대로 반복될 수가 없지. 그걸 아는데 독일이 말하자면 여차여차 하니까 통일됐다. 막 그래요. 내가 독일에서 유학 갔다 왔더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 안 됐을 때 그래서 절대 통일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5년 내에 통일된다고 막 그러고 다녔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그게
통일이 선거를 하면은 그냥 동독하고 서독하고 중간에서 만나서 통일이 되는 줄 알았더니 서독이 동독을 먹어버려. 동독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동독이 없어지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저기 북한이 없어지는 건데 통일하겠냐고. 결사무장 저항을 하지. 이게 적도 배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멸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다른 경험에서 배워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 독일이 했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 통일이 안 된다. 적어도 우리의 내다볼 수 있는 미래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야지. 그것이 반복될 걸로 판단하면 어리석듯이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왜? 인간은 이유 있는 행위를 70% 이상 하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우리를 과거에 먹었기 때문에 유사한 방법으로 일본 놈들이 우리를 먹을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언어를 쓰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고. 가령 한미일 공조란 말은 지금까지 썼지만 한미일 동맹이란 말은 윤석열 빼놓고는 안 썼다. 왜 일본 놈하고 동맹을 맺으면 서로 군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건데 일본 군대가 한국에 상륙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신호또란 걸 알 수 있죠. 한미일 동맹이란 말을 썼으니까 그걸 어떻게 오랫동안 그게 군사 독재 국가 정부든 민주정부든 그 말은 피해왔거든. 표 떨어지니까 피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일본이 우리를 먹을 때 1894년 우리 동학군을 그들이 공격해서 파괴할 때 조일 동맹을 맺고 들어오거든요. 강요해갖고 맺어요, 동맹을. 그 다음에 한일 합방을 할 때 94년에 동맹을 맺어, 군사동맹을. 응? 한일 군사동맹을 맺어서 6년 뒤에 한일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맹? 그러면 이미 우리 역사학자들이나 어느 역사 아는 사람들은 노이레저가 걸려있지. 절대 그 노이레저가 걸렸는데 왜 그걸 반복하냐고. 그걸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인과관계가 아니야 이건. 응? 이유 있는 다른 행위란 말이야. 그런 경험 속에서 공감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거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서도 내가 언어로 소통이 잘 안 돼서 불통 대통령이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아니라 사실 공감이 안 되는 불감 대통령이라 탄핵당했다는 말을 잠깐 했을 텐데 공감할 수 없는 행위들은 인간들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 잘하는 자가 떨어졌다고 또 그랬죠. 실수를 해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한미일 공전 한 번 하려다가 말 실수한 걸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는 거야. 토론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필요 없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야. 토론 바로 했을 다음날 여론조사 하죠. 뭐 잘오고 못오고 막 팽팽하게 6대4로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달 지나면 뒤집어져 버려 대부분. 말 잘한 놈이 친다고. 왜냐면 백성은 그걸 보는 백성은 저놈이 잘해갖고 요놈이 밀려가지고 말을 다 못했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한 인텐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텐션을 공감하면 인텐션은 감정이죠. 감광으로 공감을 한다고. 그래서 이놈이 오히려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두고 한단 말이지. 무슨 뜻이 알겠죠? 그리고 우리 손 하나하나를 움직임을 보고 몸 움직임은 말할 것도 없고 손 하나의 움직임을 보고 그 의도를 알고 공감을 해요. 가령 원숭이도 금방 사람의 손가락 움직임을 알듯이 우리가 뭘 때리려고 하는 환등기를 만들어갖고 손을 싹 지나가게만 하는 거야. 이쪽은 다른 건 안 보이고 손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하고서 뭘 집으려고 하는지 그 인텐션을 알아요. 때리려고 그러면 때리려고 하는 손인지를 알아요. 손만 보고도 인텐션을, 인간의 마음을 읽는단 말이야. 인간이. 그러니까 때리려고 할 때 피하고 손목 잡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미 육체적으로까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 바꿔서 생각할 것도 없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지도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공감을 입장 바꿀 필요 없이 공감은 그대로 있는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식하지는 않아요. 이해하는 거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짜고 맵고 하얗고 이런 걸 아는 게 인식이고
남의 감정을 아는 거, 그것을 이해라고 그래, 이해. 그 이해를 금방 그냥 자기 포지션에서 알 수 있도록, 자기 입장에서 알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생활로 살아왔고 사회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진화되어 온 결정체가 뭐냐? 공감 능력이야. 공감 능력. 그러니까 역지사지한다. 이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역지사지라는 말은 그건 사기야, 사기. 절대로 인간은 역지사지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난데 어떻게 입장을 바꾸냐고. 만약에 입장을 바꿨지? 이름이 뭐죠? 네? 김태봉입니다. 김태봉 씨 입장이 내가 됐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인식해. 그러면은 내 입장을 거기다 바꾼 거죠. 도로 내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동고반복이라고. 그건 공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런 논리적 모순도 그 역지사지라는 말에는 들어있지만은 인간은 자기 입장을 바꿀 수 없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극식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진지한 삶은 연극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의 현실 감각이 있는 거니까 DJ 말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차 타고 있는 운전자는 행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가 좀 이따 행인이 돼도 마찬가지야. 또 행인이 돼갖고는 드라이버를 이제 이해할 수 없어. 입장을 바꾸지 못한다고. 5분 뒤에 바뀌더라도. 그리고 며느리가 뒤지게 시집살이 해놓고 자기가 이제 시어머니 되면 또 막 탄압해요. 어?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 자기가 시어머니 모시고 있으면서 며느리 얻었어. 자기는 시어머니이자 동시에 며느리인데도 며느리를 바라볼 때는 엄청 탄압하고 시어머니 바라볼 때는 엄청나게 시자만 들어도 살기 싫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의 퍼슨으로 두 개의 역할을 중복돼서 갖고 있을 때도 입장 안 바꿔요. 예? 돈을 내가 빌렸으면 채무자지요? 또 빌려줬으면 채권자지? 자기가 채무자였을 때는 들 수 있는 돈 늦게 갚으려고 그래요. 근데 채무자이면서 채권자인 사람 많잖아요. 예? 다른 채권자한테는 돈 늦게 갚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자기 돈 빌려준 놈한테는 채권자죠, 자기가. 채권자 입장 계속 빨리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 입장이 바뀌는 거야? 바뀌냐고. 안 바뀌는 거야. 인간은 공감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입장 바꿔 이해할 수는 없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런 말 할 때 싸울 때 하는 말이야. 새끼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면 전부 원성 높이고 있는 거야. 이미 입장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괜히 윽박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거 성리학자들의 말, 성대에 가면 막 편속관에도 막 써놨어. 되지도 않는 유교 철학을 파괴하는 이야기. 서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마음심자 밑에 있는 같을 여자 밑에 있는 마음심자 있죠, 서자. 공감할 서야 오늘날 말로 하면. 우리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 도깨비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도깨비가 있는 것이 아니듯이 입장 바꿔 생각한다는 말이나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또 하버마스의 관점 전환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인 게 아니에요. 순허위예요, 허위. 그럼 불가능한 짓을 인간한테 원래 그런 논리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런 본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가지고 있는 본능은 공감 본능이야. 응? 그걸로 다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입장 바꿔 생각하고 그러면 성리학자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성리학자들의 사연은 있어도 일반 백성의 사연은 없는 거죠. 그들은 입장 바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악착같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싸울 수 있는 대조는 존재하지. 예? 자. 이어서 셰프츠베리는 공통 감각에서 우정, 공공심, 애국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적 우정과 공공과 조국을 위할 열정은 기독교인에게서 순수하게 자발적인 덕성들이다. 이 덕성들은 기독교인의 박애심의 어떤 본질적 부분도 아니다. 기독교인은 이 생의 생활사들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그는 더 나은 세상을 얻는데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저급한 세상과의 약속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의 사교 또는 친교는 천상에 있다.
더욱이 그는 거기로의 그의 길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구원을 산출할 조심스러운 임무에서 그를 지체시킬 여기 지상에서의 필요 이상의 근심 걱정이나 난처함의 기회가 없다. 이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논평한다. 사적 우정이 우리의 관심을 박애로 말하자면 일반적 인애로 돌리게 하는 우리 종교에 의해 거의 권장되지 않는다는 99쪽의 언급은 좋다. 우리는 시험을 우리 종교는 뭐야? 기독교죠? 기독교에서 전혀 권장되지 않아 이런 말이. 이건 욕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를 지금. 둘 다 지금 잘못하면 단두에 뭐가 잘릴 수 있는 말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인쇄되지 않았어요. 이걸 그냥 자기 사적 편지로만 남아있는 거야. 우리는 시험을 마친 우정이 아주 드물고 이 우정은 동시에 두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위대하고 훌륭한 감정 또는 위대한 덕성의 결과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어서 라이프니츠는 셰프츠베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의무라는 것이 없다는 홉스의 태제를 비판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서 논했듯이 셰프츠베리는 사회계약 이전에 인간의, 신의, 정의, 정직, 그리고 덕성, 시비는 이미 자연 상태에서부터 있어온 것이 틀림없다고 갈파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우스꽝스럽다고 홉스를 제대로 비웃었기 때문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사회계약을 통해서야 이제 그런 도덕이 있는 상태, 법이 통하는 상태로 넘어오고 사회계약이 맺어지기 전에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도덕도 법도 없다. 선악이 구분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만약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도덕관념이 없다면 뭐 계약 맺어서 뭐 하는 거야? 그걸 지적한 거야. 셰프스베리가. 만약에 자연 상태에서 미약하든 미완성이든 도덕률이 이미 있어야 계약이라는 걸 맺을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지켜져야 된다, 지켜질 수 있다는 거니까. 지켜지지 않는 계약은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약속과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신의라고 하는 도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미 신의가 없는데 계약을 맺는다는 건 헛짓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자가당착에 빠져든 거죠. 홉스가 그걸 정확히 셰프스베리가 지적했다. 그런데 엄격히 그 홉스의 리바에 대한 책을 보면요, 지 맘대로 막 그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한쪽으로 그런 논리가 논변이 진행되고 다른 쪽은 또 원시 상태에서 휴론족 이런 것도 들어요. 예를 들면서 인디언들 안에도 그러한 사랑이 있고 가족이 있고 뭐 시족 사회가 있고 서로 약속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 도덕적 감정들을 말을 해요. 근데 두 개가 연결되지 않아. 이게 이 혓바닥 하나로 두 말을 계속 하는 거야. 그 책 안에서. 약간 이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으면서 읽는데,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잘 비판하지 못한 거죠. 한쪽만 갖고 비판하는 거니까. 너는 왜 두 가지 말을 왜 하냐고 비판을 해야지, 나처럼. 자, 셰프츠베리의 자, 한마디로 계약을 맺는다 그럴 때는 자연 상태에서 있는 그런 인간의 신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넘어와야 될 이유를 설명할 때는 자연 상태는 도덕이 없으니까 도덕적인 생활을 하려면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두 설명을 완전히 어긋난 건데, 그리고 그 도덕이라는 게 강자가, 리바이다에는 초강자가 있어야만 도덕을 지키게 만들 수 있고 강요할 수 있으니까 도덕이 처음으로 생겨나고 선과 악이 구분된다 이런 말은 결국은 뭐 정의나 이런 것 같은 도덕은 강자의 이익이란 말밖에 더 돼요. 근데 그건 이미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앞부분에서 깨버리죠. 그 타라시마코스의 태제는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뒤에 지금 이 라이프니츠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전능하고 최강자라면, 그래서 선악이 있고 선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선악은 토라스마코스의 태제랑 똑같다고 그래. 전지전능하시니까 선악을 마음대로 하고, 하느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선하다? 그거 아니다 이거야. 하느님이 선악에 맞춰서 선만 하니까 선하다고 해야 맞다. 그러면 선악은 하느님 이전에부터 있었던 거지. 응? 기독교 논리가 깨져버린다고. 응? 좀 어려워?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힘 제일 센 놈이 정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트라시마코스 아니에요. 플라톤이 그걸 부정하면서 그게 아니고
적절한데 자기가 맞는 데 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데, 라이프니츠는 그보다 더 하느님조차도 리바야단이 아니라 하느님조차도 선하게 행위하니까 선한 분이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느님이 하니까 선하다면, 하느님이 말하니까 선하고 하느님이 행하니까 선하다면 전능하신 것에서밖에는 선함의 이유를 구할 수 없죠. 엄청나게 능력이 세시니까 그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강자의 이익이라고 정의는 그렇게 말한 트라시마코스하고 뭐가 다르냐, 하느님하고. 똑같이 깨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느님도 진짜로 맞으려면 선한 것을 행하시고 악한 것은 행하시지 않으시니까 절대 선이라고 말을 한다면, 선과 악의 구분은 하느님 이전에 이미 있는 것이고, 하느님도 선악의 카테고리에 맞춰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느님 흉내를 내고 하느님에 의해서 임명받은 왕도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선악은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그 구분은. 그러면서 왕권을 선하지 않은 왕은 타도해도 된다는 공자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게 돼요. 네? 복잡한 논리를, 기독교 사회니까 복잡한 하느님을 통해서 이제 오는 거죠. 공자는 하느님은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하늘은 인간보다 엄청나게 위대하지만 하늘도 실수하는 게 있다고 봤어요. 예? 하느님이 완벽하다면 왜 불구자를 내? 공자는 바로 그 문제를 들었어요. 자연에도 불완전한 게 너무 많다. 인간이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고쳐주는 천지 자연을 도와야만 천지가 제대로 운행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천지, 하늘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1%에서 3%의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천자라고 하더라도,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불완전한 데가 있으니까 계속 간언을 해야 되고, 간언해서 안 들으면 타도해버리는 거다. 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역성혁명론이 나오게 된다. 라이프니츠의 논리와 다른데, 라이프니츠는 분명히 극동을 훔쳐 쓴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읽어봐. 셰프츠베리의 이 홉스 비판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동조하며 칭찬한다. 우리의 훌륭한 저자는 109쪽, 168쪽에서 129쪽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그리고 정치부 바깥에서는 전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을 근거 있게 논박한다. 왜냐하면 이 원리의 저작자에 따라 계약에 의한 의무가 정부의 권리 자체를 형성해야 하기에 의무가 이것이 형성해야 하는 정부에 앞선다는 것은 명백하다. 명백하기 때문이다. 명백하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는 셰프츠베리의 홉스 비판과 약속에 대한 신의와 의무감이 전 계약적 존재에 관한 그의 태제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